안녕하세요. 어, 경제학개론 8주차입니다. 오늘은 그 공공정책과 관련된 공공경제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장 실패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번에 했었죠. 그 경제학의 기본 원리와 관련해서 시장 실패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시장 실패의 원인 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시장 실패의 어떤 원인으로 이야기했었던 게 바로 그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이 있을 경우였죠. 예컨대 독점 기업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경쟁이 잘 안 되죠. 네, 경쟁이 잘 안 돼서 독점적인 가격이 형성되고 경쟁이 있어야 뭐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품질도 좋아지고 하는데 경쟁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부 효과가 있을 경우 그렇다 그랬고 그 다음에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있는 경우에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이 네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지배력과 관련해서는 시장 지배력과 관련된 나중에 이제 그 산업 조직론과 관련돼서 시장 이론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산업 구조에 뭐 경쟁 기업도 있지만 경쟁 시장도 있지만 독점 시장 이런 것도 분석을 하거든요. 일종의 시장 구조론이죠. 그 시장 구조론을 이야기할 때 시장을 네 가지로 그 구분을 하거든요. 독점 시장, 경쟁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과점 시장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독점 시장과 과점 시장 그러니까 독과점 시장에 대해서 그 분석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왜 독점 시장 지배력이 있는 그런 독점 기업이나 과점 기업이 그 시장에 존재할 경우 시장의 비효율성을 낳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은 나중에 정보경제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이 두 가지는 지금 공공경제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외부 효과랑 공공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결국에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시장이라고 하는 게 실패를 할 수 있어요.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는 시장의 오작동 또는 시장의 부존재로 인하여 시장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건 효율성을 달성하는 끌에 우리가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수요 공급 이론 이야기를 했고 그때 도출한 것이 결국 시장은 효율성을 달성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경우가 그 경우의 수가 한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경우에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외부 효과와 공공재일 때 외부 효과가 나타날 경우와 공공재일 때 어떻게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그 비효율성이 발생한 걸 어떻게 다시 개선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마련할 것인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공공재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공공재 이야기 하게 될 텐데 공공재와 관련된 이야기는 그 공공재가 외부 효과 이야기죠. 외부 효과와 관련된 이야기는 외부 효과가 뭔지 있죠. 의미라고 하는 게 있죠. 외부 효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거는 그 해결책입니다. 그 외부 효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해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외부 효과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의미와
외부 효과의 의미와 그 외부 효과의 해결책, 즉 이 비효율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걸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가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거고, 흔히 우리들은 외부 효과를 항상 낳고 있어요. 네, 타인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타인한테 피해를 줬을 경우,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나 보상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비등한 예컨대 강의실에서 누군가가 담배를 피고 있다. 그러면은 그 담배를 피는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은 딴 사람한테 그 담배 피는 행위를 통해서 뭔가 그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담배 피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타인들의 어떤 그 경제적 후생, 그러니까 타인들의 어떤 만족도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위를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예의 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기분이 나쁘잖아요. 예, 기분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뭔가 사과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 사과를 할지 일정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럼 내가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누군가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내가 뭔가 잘못을 했으면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거나 뭔가 상대방의 만족도를 심각하게 타격을 입히는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일정하게 미안하다는 말의 보상 아니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정말 기분이 나쁘죠. 네, 그럴 경우 이제 우리가 외부 효과가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외부 효과 발생한 이유는 타인을 전혀 내가 배려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 또는 타인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행위를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 외부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타인의 어떤 그 경제적 후생이 나의 고려상 내 머릿속에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바깥에 있다는 말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인의 경제적 후생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그 상황에서 그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게 바로 이제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은 그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교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내가 그 교환 상황에서는 뭔가 내가 상대방한테 좋은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을 받죠. 네, 보상을 받잖아요. 나의 행위가 내가 어떤 좋은 거를 상대방한테 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받는 체계잖아요. 그러면 계속 내가 좋은 걸 생산을 해서 남한테 그걸 공급하고 보상을 계속 받으니까 그 보상 때문에라도 내가 계속 그 어떤 걸 생산을 해서 상대방한테 계속 그거를 주려고 하는 그런 유인이 발생을 할 거잖아요. 인센티브가 발생을 할 거잖아요. 또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내가 보상을 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한테 뭔가를 받았다는 건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 후생 수준이 높았을 텐데 만족도를 가지고 있었을 땐 그걸 내가 빼앗은 거잖아요. 네, 빼앗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을 지불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좋은 일을 했을 때는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좋은 거를 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일정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 교환 메커니즘이잖아요. 이 교환 상황이 전제돼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딱히 그 외부 효과가 발생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종의 보상이 지불돼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제적 구생에 영향을 미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건 교환 상황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외부 효과가 발생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교환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외부 효과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외부 효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 후생이 어떤 누군가의 행위가 누군가에게 어떤 타인에게 또는 나의 행위가 어떤 누군가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시켰단 말이에요. 증진시킨 경우에 외부 효과를 우리가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긍정적 예컨대 내가 뭔가를 좋은 일을 했어요. 네, 좋은 일을 했어요. 뭐 예컨대 그 어떤 마을 우리 동네에 꽃을 가꿨어요. 우리 동네에 어떤 일정한 공터가 있는데 공터에다가 내가 꽃을 심고 거기다가 꽃을 가꿔서 마을 동네 사람들이 기분을 좋게 했단 말이에요. 기분을 좋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교환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꽃밭을 가꾸는 행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만족도가 커지고 그러면은 그 만족도에 상응해서 뭔가 이렇게 대가를 그 어떤 그 꽃을 가꾼 사람한테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잖아요. 보상을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내가 꽃을 가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만족감만 얻고 즉 경제적 후생이 증진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한 것이죠.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행위를 뭐 계속 할 수도 있지만 계속 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꽃을 가꿔봐야 사람들이 별로 나한테 뭔가 그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는 감소되겠죠.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 보상이 이루어지 그 후생을 발생시킨 사람은 그거를 하는 행위가 뭔가 비용이 들잖아요. 꽃을 가꾸는 행위도 비용이 들면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용만 들고 많은 거니까 그 행위가 꽃 가꾸는 행위가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건 경제적 후생이 감소하는 경우에요. 네, 경제적 후생이 감소하는 경우. 누군가가 기분 나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했으면 그게 나한테 피해를 줬어요. 피해를 줬으면 나한테 피해받은 사람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이게 부정적 외부 효과죠. 그래서 부정적 외부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환경 오염입니다. 네, 환경 오염 문제가 대표적인 그 부정적 외부 효과의 대표적인 예예요. 기업이 뭔가를 생산을 해요. 네, 기업이 뭔가를 하면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생산을 하는 양에 비례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겠죠. 쓰레기가 나옵니다. 비례해서 쓰레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쓰레기가 바로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장 경제 체제 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생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쓰레기가 많아진다고 했으니까 이 쓰레기라고 하는 건 환경 오염 물질이죠. 그리고 환경 오염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업들은 그 어떤 생산을 통해 가지고 자기 이윤을 창출을 하죠. 근데 그 기업들이 환경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면서 자기의 이윤을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 오염 물질을 발생시킨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즉 환경 오염에 대한
해서 분명히 그 어떤 지역에 환경 오염 물질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제 그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한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기업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보상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증진이 되겠죠. 내가 그 환경 오염 물질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 행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 오염 물질을 계속 배출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환경 오염이 만연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 오염이 만연해진다. 그게 하나의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 외부 효과의 한 사례로 아주 고전적 사례가 바로 이 환경 오염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긍정적 외부 효과의 사례라고 하는 것은 뭐 교육입니다. 네, 교육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교육을 수요하는 사람과 교육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죠. 교육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그 지식을 전수하고 그거를 지식 전수를 받으려고 하는 교육 수요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 서비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돼 있는데, 사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거래 당사자끼리, 그러니까 교육 공급자와 교육 수요자들 당사자들끼리 어떤 교환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후생을 더 증진시킵니다. 즉 교육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가치보다, 교육 서비스의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교육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범죄율도 낮출 수 있어요. 범죄율. 이건 분명히 사회적으로 뭔가 좋은 경제적 후생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죄율이 낮아진 거에 대해서는 교육 서비스의 수요자들은 이거는 고려를 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이건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는 그냥 지식을 습득하는 고효용, 고편익만 생각하고 거래를 할 텐데, 근데 사실은 이건 거래되지 않는 거거든요.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거나,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죠.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 발전에 이득을 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 서비스 수요자 당사자들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좋은 기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뭐 민주주의가 증진되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증진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공동체, 민주주의가 시행되고 있는 공동체 내부의 개개인의 보편적 교양 수준이 증진되지 않고서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올바로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선거를 할지 투표를 할지 그런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정말 그 사람이 어떤 보편적인 어떤 평균 이상의 교육을 받아서 교양 수준을 가질 때 비로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증진이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보편적 교양 수준이 곧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았을 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 증진이라고 하는 거에도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 서비스 시장에서 교육 수요자들은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게 됐는가와 관련해서만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경제적 후생 이런 것들이 뭔가 그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대가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육도 분명히 긍정적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거는 내가 타인의 경제적 구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동했을 때 발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있다. 긍정적 외부 효과랑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 외부 효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을 가지고 긍정적 외부 효과와 부정적 외부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분석을 하면 일단 부정적 외부 효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죠. 부정적 외부 효과인데요. 부정적 외부 효과는 예컨대 이런 시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시장 Q 제로 어떤 시장이냐면 종이 시장입니다. 네. 종이 시장. 종이는 상당히 그 환경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생산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시장을 예로 들면 종이 시장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있겠죠. 근데 이 공급 곡선은 이 공급 곡선의 높이는 비용 곡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비용이라고 하는 건 사적 비용입니다. 즉 이거를 공급하려고 하는 또는 판매하려고 하는 종이를 판매하려고 하는 또는 공급하려고 하는 공급자가 들인 비용이란 말이에요. 공급자가 들인 비용. 그 높이가 공급 곡선이 되죠. 수요 곡선은 수요 곡선의 높이는 뭐라고 했죠? 편익 곡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사적인 편익. 우리 책에는 사적인 가치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적인 가치다. 예. 그래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종이에 대한 사적인 편익 또는 가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 그 시장에서는 사적 비용과 사적 편익, 그러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그 지점에 해당되는 만큼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요만큼이 거래된다. 그래서 이게 시장의 생산량이 될 겁니다.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생산량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 종이 시장에서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뭔가 그 피해가 발생하고 희생이 뒤따른다. 예컨대 종이 공장 그 근처에 있는 지역민들이 그 종이로 인한 환경 오염 물질 때문에 뭔가 피해를 얻고 있다라고 하면 일종의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사적인 비용, 즉 종이를 공급하는 공급업자의 사적 비용은 요 높이만큼이라 하더라도 공급 곡선으로 나타내면은 요 높이만큼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환경 오염이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사실 요만큼 사회적 비용은 요만큼 사적 비용 더하기 요런 환경 오염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을 할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외부 비용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외부 비용이에요.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 그래서 처음에 사적 비용의 높이 플러스 외부 비용까지 하게 되면 이 공급 이 빨간색 요 곡선의 높이는 사회적 비용을 나타내는 곡선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이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건 사적 비용 더하기 외부 비용을 한 것이 곧 그 높이가 요만큼이 된다는 거예요. 요 더하기 한 것이다. 사적 비용 더하기 외부 비용이다. 요거는 사적 비용 더하기 외부 비용, 즉 환경 오염으로 인한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 비용은 이렇게 돼 있다면 사회적 비용 곡선과 사적 편익 곡선, 즉 수요 곡선이 만나는 요 지점에 해당되는 생산량이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적정한
생산량이 되겠죠. 사회적으로 적정한 생산량이 된다. 그러면은 시장에 가만히 내버려 뒀을 때랑 지금 적정한 생산량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게 더 크죠. 지금 시장 생산량이 더 큽니다. 즉 사회적으로 적정한 종이 생산량은 즉 환경 오염 비용 즉 외부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의 생산량 사회적 적정 생산량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시장에 내버려 두면 더 많아졌다 이겁니다. 시장에서는 더 많이 그래서 이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장에 내버려 두면 과대 생산, 적정 수준보다 과대 생산되는 경향이 있더라. 그러니까 부정적 외부 효과, 즉 별로 좋지 않은 외부 효과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과대 생산되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 외부 효과와 관련해서는 과대 생산이 됩니다. 네, 과대 생산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수요 공급을 이론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부정적 외부 효과였고요.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서 한번 수요 공급 이론을 가지고 그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을 했을 경우다. 그러면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경우 이렇게 Q0 P이고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이고 이게 수요 곡선이다. 요걸 이제 교육 서비스 시장이라고 합시다. 서비스 시장, 교육 서비스 시장에서 교육이 거래되고 있다, 교육 서비스가 거래되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시장에서는 요거 방금 이야기했듯이 요거 사적 비용 곡선이죠. 사적인 비용 곡선이고 이거는 사적인 가치 또는 편익 곡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교육 서비스의 양은 요만큼이 시장 생산량이죠. 네, 교육 서비스의 시장 생산량입니다. 근데 교육 서비스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사적인 편익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 시장, 그 교육 서비스 시장에서 지식을 제공받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지식에 대한 대가만을 지불을 하겠죠. 왜냐하면 그 교육 서비스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요 수요 곡선의 높이만큼이니까 그거만 지불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 편익만. 근데 그 편익 말고도 그 사적인 편익 말고도 사회적 편익도 교육을 통해서 생긴다고 그랬죠. 그 범죄율이 낮아진다거나 이 개인에 귀속된 게 아니잖아요. 또는 사회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져서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초석이 된다거나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또는 민주주의가 증진된다거나 하는 사회적 편익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외부 편익이라고 하는 그 편익, 요 사적 편익보다 추가적으로 더 편익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방으로 사회적 편익이 요만큼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외부 편익이라고 합니다. 외부 편익이란 말은 외부란 말이 있으니까 사적인 그러니까 요 교육 서비스를 수요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생각되지 않았던 그 범죄율이 낮아진다거나 민주주의가 증진된다거나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증진되는 그런 효과는 이 수요자 교육 서비스 시장의 수요자들은 전혀 생각을 못 하는데 사회적으로 발생한 편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외부에 있는 인식 외부에 있는 어떤 고려 요소들이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편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빨간색 곡선이 바로 사적 편익과 외부 편익을 합한 사회적 편익 곡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은 요 빨간색 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요 지점에 해당되는 고생산량, 요게 바로 사회적 적정 생산량이다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시장에서 생산이 되는 교육 서비스량은 여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실제로 사회적으로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어떤 그 생산량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생산량과 사회적 적정 생산량을 비교하면 사회적 적정 생산량이 더 많죠. 그러니까 시장 생산량이 적정한 수준에 비해서 과소 생산된 상태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과소 생산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에 비해서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적게 생산되고 부정적 외부 효과 같이 안 좋은 거는 많이 생산되는, 이렇게 되면 이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세상이 잘 돌아가려면 좋은 거는 많이 생산되고 나쁜 거는 적게 생산돼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사실 긍정적 외부 효과, 좋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좋은 행위가 감소하죠. 부정적 행위, 외부 효과가 발생됐을 때는 그 부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 사람으로부터 보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나쁜 행동이 계속 증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대 생산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 외부 효과의 의미다 또는 외부 효과의 정의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각각의 긍정적 외부 효과와 부정적 외부 효과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외부 효과의 문제, 비효율성이 발생을 한 거죠. 네, 경제적 후생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또는 보상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좋은 거는 과소 생산되고 나쁜 거는 과대 생산되니까 뭔가 시장에서 비효율성이 발생을 한 것인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그 해결책과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외부 효과의 내부화와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하는 말 자체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알아요. 외부 효과 할 때 이 외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타인의 사회적 후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을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 마음대로 행동을 했더니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한 거 아닙니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인식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거 상대방의 어떤 경제적 후생이 내 인식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근데 내부화한다는 말은 그 바깥에 있었던 상대방의 어떤 후생에 대해서 내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를 내부화시킨다는 건 고려하도록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 고려하게 하도록 만들어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건 상대방 경제적 후생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행동이니까 그걸 내부화해버리면, 즉 그걸 다시 고려하도록 만들어버리면 그거는 사실 그 외부 효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외부 효과 해결책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공정책하고 사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공정책이라고 하는 건 이건 정부가 나서는 거죠. 정부가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하는 경우고, 요거는 사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네,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을 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시장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시장이 스스로 뭔가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런 실패한 시장은 정부에 의해서 개선되어져야 된다라고 바로 이제 자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정부가 굳이 나서지 않고 사적으로 해결하는 방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공공정책 중에서 직접 규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사적 해결 중에서 공공도덕과 자선행위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직접 규제랑 공중도덕 자선행위, 이거는 사실 경제적인 어떤 그 해결 방안이 아니다. 외부 효과에 대한 그 해결 방안으로서 직접 규제라고 하는 거 경제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법적인 거고 행정적인 겁니다. 직접 규제라고 하는 거 그냥 예컨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시킨 사람을 처벌한다거나 뭐 처벌하는 그런 게 직접 규제죠. 명령, 지시를 통해 가지고 만약 그 정부가 기업들한테 너희들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데 정부가 그 기준치를 정해줘요. 너희들은 이만큼만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을 발생을 시켜라. 그 이상은 하지 마라. 근데 그 이상 기준 이상으로 배출을 했을 경우에는 그 벌금, 처벌 이런 게 따른 거죠. 그러니까 명령과 지시가 있고 그 명령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이 있다는 그건 일종의 뭐 법적인 거고 행정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규제는 경제적인 건 아닙니다. 공중도덕과 자선행위 사실 우리가 외부 효과 문제를 상당 부분 다 커버를 하는 게 뭐냐면 상당 부분 외부 효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미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런 뭔가 그 외부 효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그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여러 그 도덕 원칙들 또는 에티켓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또는 예의 범절 이런 걸 다 배우죠. 그러니까 공중 도덕을 지킨다는 것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만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지 않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도덕을 잘 지킨다든지 하면은 외부 효과가 줄어들죠.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적인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또는 자선행위. 이 공중도덕을 잘 지키면 부정적 외부 효과가 줄어들죠. 그리고 자선행위를 하면 긍정적 외부 효과가 많아집니다. 자선행위를 하면 긍정적 외부 효과가 계속 발생을 해서 경제적 후생이 늘어나요. 자선행위를 통해 가지고 긍정적 외부 효과, 그러니까 내가 뭔가 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나의 사비를 들여서라도 타인의 뭔가 후생, 증진에 기여를 해야겠다. 그러면 긍정적 외부 효과가 없어.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이 그 효과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자선행위를 통해 가지고 뭔가 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키는 어떤 행위들이 자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선행위 같은 것들을 칭찬하고 그러면 일종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런 외부 효과가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사적으로 근데 이런 건 도덕이죠. 네, 윤리고 도덕입니다. 경제적인 건 아니에요. 윤리고 도덕이고 이거는 이제 직접 규제라고 하는 건 명령 또는 지시 이런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 교정적 조세랄지 교정적 보조금, 특허제도, 배출권 거래제도, 코지의 정리 이런 것들은 어떤 경제적 유인책입니다. 네,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해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그 외부 효과를 내부화시키는 하나하나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공공정책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가 직접 규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뭔가 공공정책을 편다, 즉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어떤 그 개입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로 하여금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지 않도록 할 거잖아요. 그 기업들이 대부분 환경오염 물질을 발생을 시킬 테니까 기업들한테 뭔가 규제를 해서 환경 규제라고 하는 걸 해서 뭔가 그 환경오염 물질을 덜 배출하도록 만드는 거죠. 네, 만드는 거고. 그래서 외부 효과를 내부화시키도록 정부가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접 규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환경 규제와 관련해서 직접 규제 방식이 거의 대부분이고, 사실 이 밑에 있는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이런 교정적 조세나 교정적 보조금, 특허제도,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하는 건 직접 규제에 비해서는 양적으로 상당히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직접 규제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설정을 해둡니다. 정부가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을 거잖아요. 뭐 리터당 뭐 얼마의 오염 물질이 있으면 근데 수질 오염 물질이다. 그러면 수질 오염 물질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화학적 지식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이제 유해한 물질들 또는 환경 오염 물질들이 얼마나 요 1리터 내에 얼마의 농도가 있으면 그게 인간의 인체에 해로운지와 관련된 과학적 연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학적 연구, 과학적 결과물의 그를 참조를 해서 기준치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농도가 이걸 이 수질에 이 물에 그 오염 물질, 환경 오염 물질의 농도가 농도에 대한 기준치를 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기준치를 넘지 말도록 명령이나 지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기준. 그러면 그 기준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과학적 기준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각 기업들한테 요구를 할 겁니다. 너는 오염 물질을 얼마 이상 배출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지시를 하게 되고, 거기 따르지 않으면 뭐 벌금을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게 직접 규제, 직접적으로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그게 바로 이제 공공정책에 있어서 직접 규제다. 뭐 기준을 정하는 거 이외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친환경적인 처리 기술을 도입하는 거, 처리 시설, 그러니까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시설, 그러니까 오염 처리 시설이라고 그러죠. 오염 처리 시설을 이제 의무적으로 그 어떤 뭐 걸러주는 장치들이 있을 거잖아요. 오염 물질을 수질 오염 물질이다 그러면 그 수질 오염 물질을 걸러주는 어떤 그 장치, 기술 이런 걸 고용을 해서 고용을 의무화할 수 있잖아요. 또는 뭐 대기 오염 물질이 나가기 전에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런 물질을 그런 기술 또는 장치들을 부착을 해서 그 오염 물질이 잘 나가지 오염 물질이 잘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걸러서 배출하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오염 저감 장치 또는 환경 오염 처리 장치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제조 방법을 상당히 여러 가지 환경 규제에 맞도록 하도록, 뭐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통조림은 쇠로 돼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부식이 되지 말라고, 통조림 자체가 부식되면 음식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 음식물에 그 유독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통조림 자체의 제조 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뭔가 코팅을 잘 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뭔가 존을 설정을 해서 이 지역은 뭔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서 이 지역은 뭔가 청정 지역으로 묶어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 정부가 직접 규제 방식을 통해서 개입을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규제가 공공정책 중에서는 직접 규제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정적 조세라고 하는 것은 이 교정적 조세는 사실 그 부정적 외부 효과와 관련된 이야기죠.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교정적 조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또는 교정적 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긍정적 또는 특허 제도는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을 했을 때 교정적 보조금 또는 특허 제도, 이 보조금과 특허 제도는 좀 다른데 보조금 정책을 별로 경제학자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특허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도 이제 배출권이라고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아서 매매를 통해 가지고 뭔가 그 부정적 외부 효과, 교정적 조세랑 그 거의 비슷한 건데 약간 달라요. 배출권 거래 제도. 이것도 이제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그 뭔가 이 해결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하는 그 외부 효과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거 결국 뭔가 보상을 또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겁니다. 환경 오염 물질을 자기가 배출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긍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보상을 줘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고려를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외부 효과의 내부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직접 규제 방식이 있고, 직접 규제 방식, 직접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개입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교정적 조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아까 종이 시장 이야기를 했었죠. 종이 시장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 이제 종이 Q 거래량 제로 P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공급 곡선, 종이 공급 곡선, 종이 수요 곡선이 있을 텐데, 원래 요 종이 시장은 시장에서는 요만큼이 생산이 됐죠. 요만큼이 생산이 됐는데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외부 비용이 발생했죠. 즉 환경 오염으로 인한 외부 비용이 발생을 해서 요게 이제 외부 비용이 발생을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적정한 생산량은 여기였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너무 많이, 거기에 비해서 많이 생산된 상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생산된 것보다 줄여야 되는 것이죠. 네. 사회적 적정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교정적 조세를 부과하라라고 하는 처방이죠. 네. 교정적 조세를 부과하라. 그러면은 마치 조세가 부과되면은 그 오염 물질을 한 단위 배출할 때마다 얼마의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이 교정적 조세라고 하는 건 그 행동을 교정시켜 주기 위해서 부과되는 조세거든요. 그래서 환경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면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 버리는 겁니다. 일종의 세금을 매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증진되지 않고 감소하겠죠.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행동에 있어서 감소가 일어나고, 그럼 그 감소는 교정된 거죠. 뭔가 행동의 교정을 추구하는 조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만큼 외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교정적 조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요 공급자는 원래 사적 비용만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플러스
요 교정적 조세까지 요 플러스에서 교정적 조세까지 그 고려를 하니까 자기의 비용 곡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교정적 조세의 크기만큼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이동하게 되면은 결국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시장 생산량에서 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생산량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외부 비용만큼 교정적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더라. 그게 교정적 조세를 통해 가지고 외부 효과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나머지 이야기는 좀 이제 다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